네, 안녕하세요. 다크서클님 어서오세요. 예, 가쿠토님 어서오세요. 카시아님 어서오세요. 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697회 옥설타임즈쇼 2023년 3월 11일 이놀리 수메르 부채 네트워크가 대안이 될까? VOA 미국의 소리 방송 성렬영, 세운영, 유정복, 김기현, 영김, 태영호, RFA 자유아시아 방송 김길선, 아침한개, 신상준, 박종환, 오토기어, 긱불, 권영세, 김경률, 배승희, 신상준, 박종환, 그 다음에 지식보관소, 그 다음에 오토기어, 긱불, VOA, 미국의 소리방송, 성렬영, 김영환, 영김, 아침한개, RFA, 자유아시아 방송, 김길선, 세운영, 유정복, 김기현, 태용호, 장혜찬, 젊은시각, 김은혜, 배승희, 민영삼, 김경률, 권영세, 소박사, 부원아, 세바 이렇게 됩니다. 우선 지식보관소 중요한 얘기했어요. 공기로만 에너지를 얻는다. 지금까지 말이죠. 그래서 에너지를 얻는 것은 원리는 간단하죠. 산소와 탄소의 그 공결합. 산소가 필요하죠. 에너지를 얻는 방법이 그건데 이것을 저절로 하는 또 생물체가 있다더라. 원래 미생물체를 연구하면서 그거를 뭐 연구해서 페니실린도 만들고 또 여러 가지 과학적인 효과를 하는 과학기술 발전들을 기존의 어떤 자연에서 많이 얻죠. 발견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효소를 연구해서 저온에서 효소 촉매를 발견했다. 그래서 그 휴대폰 같은 고전력이 아닌 어떤 계산기 이 정도 가령 또 마우스 이 정도 나노로봇 정도도 그냥 영구적인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 엄청난 획기적인 어떤 혁명적인 것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따가 지금 얘기할게요. 오토기어가 이제 내연기관차, 그 독일 차, 이태리 차, 그다음에 토요타 일본 차들이 이런데 연구 개발해야죠. 이거는 이제 스마트폰이나 전기차에 직접 할 수는 없는 저전력에만 가능하지만 이것이 또 모르는 거죠. 뻥튀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이 연구에 대해서 좀 더 투자를 하게 되면은 정말로 혁명적인 에너지를 얻을 수도 있겠다. 그리고 또 인드라가 생각하는 생체 메모리 이런 분야에도 상당한 적용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그래서 굉장히 놀라운 것이고 이 정도면 노벨상 받을만 하지 않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쓰임새가 무궁무진하다. 당장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게 원래 이렇게 벤처 투자도 이렇게 원래 바이오 분야에서 대박 나는 거예요. 원래 이런 것들이 대박 나면 그 다음에 부오나 세바 왜 비공개 영상이 됐지? 부오나 세바는 계속 그 김민재 선수가 나폴리 선수로 있기를 바라죠. 아무래도 부오나 세바는 이제 베네치에 살고 있고 이태리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니까 또 이제 나폴리 기자 역시도 마찬가지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민재가 한 2년 정도 더 하기를 바라는 건 당연한 거겠죠. 이런 어떤 편파적인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들 우리가 충분히 감안하고 이 방송을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지만 인드라는 축구팬으로서 이태리에 살지도 않고 나폴리 팀에 대해서 지금 올해 나폴리 팀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하지만 영원한 나폴리 팬은 아니거든요. 그러한 관점에서
이 분들이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약간의 첨언만 하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그 민재의 에이전시가 돈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나폴리 구단주도 돈만 하죠. 예. 둘 다 돈만 아니까 예? 축구에 전념하기 위해서 에이전트를 고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에이전트가 돈만 알아야지 그럼 뭘 더 알아야 됩니까? 예. 첫 번째가 돈이고 두 번째가 축구겠죠. 예. 그러라고 에이전트 하는 거지. 그쵸? 에이전트 역할에 충실하면 됩니다. 예, 저는 에이전트 비판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김민재 선수 입장을 해서 저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김민재 선수 입장에서 저는 1년, 2년 정도는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년 더 있어야 된다. 아니 그러면 이번에 스쿠데토 이태리 리그 우승하면 떠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팬들이 그렇게 생각했지만 저는 그런 생각하기보다는 김민재 선수 입장에서는 저는 올해는 스쿠데토 그 이태리 리그 우승 하게 되면은 당연히 다음해에 챔피언스 리그에 도전하게 되죠. 그런 면에서 올해도 챔피언스 리그에 도전하지만 우승까지는 힘들다고 보고 내년에는 또 우승을 도전해보는 그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민재 선수 입장에서 이적과 관련돼서 지금 메뉴 이렇게 연결되는데요.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메뉴에서 그 어떤 선수가 부진하다고 해서 저는 맥과이어 맥시를 비판할 생각은 전혀 없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공격수와 수비수의 차이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공격수는 한 명 추가돼도 어떻게 보면 큰 문제가 없거든요. 그러나 수비수는 그야말로 감독이 모든 감독이 수비부터 이렇게 전술을 짜는데 가장 기본이 센터백이다 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테나우 감독이 지금 잘하고 있는데 굳이 센터백을 이렇게 하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나. 보통 이렇게 수비진의 보강은 그 감독이 새로 비만, 예를 들면은 토트넘에 콘테가 가고, 저는 이미 콘테에 손 놨잖아. 토트넘 경기 안 봐요 저는. 이미 작년에 끝났다 이렇게 이미 선언했잖아. 그래서 토트넘 경기 안 봅니다. 그래서 콘테가 떠난 다음에 포체티노나 혹은 또 첼시 감독을 했던 그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는 친구가 온다든가 이런 경우에 감독이 새로 부임할 때 반드시 필요한 선수가 센터백이에요. 센터백 보강을 합니다. 미들에 한 명. 그러니까 보통 새로운 감독이 오면 수비진에 한 명, 미들에 한 명, 공격수에 한 명, 최소한 이렇게 더 많이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되어서 새로운 감독과 같이 온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김민재 선수가 이번 여름에 만약 이적하면 토트넘으로 이적한다. 그건 말이 돼요. 새로운 감독이 올 게 거의 100%, 99% 확실하고 김민재 선수가 그런 면이 있으니까. 그러나 맨유와 연결된다면 과연 맨유에서 김민재 선수가 곧바로 주전을 할 수 있을까? 저는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김민재 선수 검증은 끝난 거 아니냐? 월드 베스트 11에 뽑혔으니까 더 검증할 게 뭐 있냐? 지금 하나 더 남았습니다. 2년차 징크스가 있어요. 1년차는 아무리 그러니까 공격수든 수비수든 다 잘해요. 굉장한 성적이 있는데 2년차에 부진한 이유 징크스가 있는 것은 그 개인의 문제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1년 동안 그 선수의 플레이를 돌려보면서 그 선수의 약점을 찾고 강점과 약점을 정확하게 분석해 가지고 다음 시즌에는 준비를 하거든요. 시즌 중에는 그 준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2년차 징크스를 김민재 선수가 극복한다. 그러면 그냥 인정이 되는 거죠. 확실히. 그리고 이제 나폴리 팬들 입장에서도 예, 나폴리 구단 입장에서도 2년 정도 있어야지 예, 뭔가 레전드 소리 듣는 게 더 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감독의 입장에서 지금 이태리 감독 이름이 갑자기 생각나는데 그 감독의 능력을 또 테스트하는 게 있습니다. 아니면 오시멘 덕분에 우승했다 이런 소리가 나올 수 있어요. 감독의 전략 전술도 있지만은 선수의 능력 덕분이다. 만약 공격진에서 오시멘이라는 선수가 굉장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오시멘이 메뉴나 다른 데로 떠난 다음에 새로운 신진 선수가 수혈됐을 때 가령 지금 리버풀 같은 경우는 인드라가 좋아하는 클럽 감독이 인드라가 저 마네 빠져가지고 문제다. 마네 대체자가 누네스라고 있는데 그 친구가 역할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 마네 덕분 아니냐. 클럽의 어떤 이러한 시스템이 효과를 봤던 것들은 지칠 줄 모르는 마네가 수비와 공격을 동시에 가능했기 때문에 살라가 더 이렇게 빛이 났던 거 아니냐. 누네스가 그러한 역할을 해내지 못하니까 살라도 골이 잘 안 나오고 리버풀도 지는 거 아니냐. 이런 소리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런 면에서 스콜라리인가? 스콜라리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간에 이태리 나폴리 팀의 감독의 능력을 한 번 더 보여주는 그냥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 지난번에 EPL에서 우승했던 그 누구죠? 갑자기 생각 안 나네. 언더독 우승, EPL 우승 그분 한 번 우승하고 말았잖아요. 그 다음엔 어떻게 될지 그런 2년 차까지도 검증하려면은 지금 현행 나폴리 감독의 능력을 검증하면 공격진을 좀 이렇게 팔고 1년차 선수들은 1년 더 있고 흡이차나 민재나 미들이나 이런 해가지고 가서 한다면 확실히 이태리 감독도 능력이 있다. 이렇게 해서 제가 볼 때는 김민재 선수가 1년 정도 더 나폴리에 있는 것이 저는 모두에게 윈인이다. 이렇게 물론 도나세바에게도 윈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헤르메트커님 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가쿠터님, 손흥민은 끝이 아니라 콘테 잘못이에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리고 손흥민 선수 같은 스프린터 선수는 이찬수 얘기가 맞는 게 이 스프린터 이렇게 팍 치고 나가는 선수들은 30살이 넘으면 급격히 떨어져요. 호날두도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중앙으로 왔잖아요. 그랬을 때 호날두는 헤딩이라도 있었는데 손흥민은 헤딩을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그건 손흥민의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콘테가 그러한 것을 손흥민을 살리지 못한 면, 둘 다에게 모두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단언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신을 규정하는 건 인생의 운영체제를 쓰는 것이다. 레드필 코리아 뭐 이런 거. 그래서 레드필 코리아라는 유튜버인데 상당한 유익한 얘기를 합니다. 뭐 이렇게 저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가 비슷한가? 외모니까 아이돌이잖아. 인드라는 아이돌은 아니죠. 재밌는 친구고 웃는 모습이 매력적이고 이과에서 문과스럽게 간 거, 이과에서 뭐 영문과 같다고 하네요. 근데 이제 철학 신학 체계로 말한다면 신을 믿는다는 데서 여러모로 공통점이 있긴 하지만 말하는 걸 보니 과거에 유물론자로 살았던 것 같고 이제 유물론자에서 유신론자로 막전향한 인드라 10여 년 전 모습을 떠오르게 합니다. 다만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저는 가령 윤회에 열려 있지만 한 22% 정도. 그러나 윤회를 믿는 편이 아닙니다. 또한 저는 기독교를 비롯한 어떠한 종교도 없지만 뭐 영성을 얘기하지만 기독교에 관해서 상당히 호의적입니다. 특히 인드라는
신이자 인간이었던 예수님에 관해 인간 예수보다 신 예수의 무게를 둡니다. 30살 이전까지는 인간이었던 예수님이 예, 예루살렘에 입성한 이후에 한 7일간의 행적은 예, 그거는 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역사적으로 어떠한 인드라가 예수님과 같은 사례를 역사에서 찾아본 없어요. 단순히 인드라겠죠. 예수님이 뭐 무리를 걸었다, 치유를 했다, 이런 걸로 저는 예수님이 신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건 인간도 할 수 있어요. 다른 뭐 사람들이. 그러나 치유 능력이나 무리를 설사 걸었다 할지라도 저는 그걸로 신이라고 생각한 적은 없고, 신기를 좀 발휘했다, 이 정도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예수님의 7일간 행적은 신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러한 사례는 역사적으로 동서고금을 통해서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서 인격 신이냐 예수님이, 그러니까 인격 신은 초월한다 어떻게 보면.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저는 기독교인은 아닙니다. 다른 뭐 붓다 인다를 좋아해요. 개혁 종교가거든요. 조로아스터나 붓다나 뭐 마호멧 이런 분들 다 종교 개혁까지, 뭐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 그냥 메시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메시아라는 개념도 저는 비판적으로 보긴 하지만, 뭐 그냥 그 메시아라고 하십시다. 그냥 붓다도 메시아고, 뭐 마호멧도 메시아고. 근데 예수님은 메시아 출신을 넘어 구약에 뭐 나오는 어떤 선지자들도 메시아죠 나름대로. 저는 예수님은 메시아를 초월한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신을 믿는 시간이 10여년 넘었죠. 그래서 크기와 울림과 변화를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질문이 어떻게 사느냐 뭐 이렇게 하는데 답변이 어떻게 사느냐보다 왜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우선이에요. 그러거든요. 인드라도 10년 전이나 근래 이제 방송 가면 질문 주신 거에 대해서 이거보다 우선되는 게 있습니다 하면서 그 얘기하다가 방송 끝나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육하워치 인간론. 저분은 인드라 입장에서는 왜 화이 형이죠. 저 같은 경우는 팬이기 때문에 언제부터 그런 생각을 하셨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죠. 언제부터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도 이제 인드라가 10년 지나다 보니까 질문에 이렇게 어떻게 방법론을 얘기한 건데 갑자기 왜 이렇게. 두 번째 영상은 제가 대충 봤어요. 죄송합니다. 요즘 인기가 있죠. 이런 거 안 하면 또 조회수가 안 나오니까. 페미니스트 아니고 전 페미니스트 아니고 그렇다고 관심이 없는 건 아니고요. 그건 다 봅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어요. 영성과 관련돼서 저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내가 뭔가 믿는다 라고 했을 때 무엇을 믿는가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신을 믿는가, 아니면 나와 신 사이에 있다는 이념, 목사, 뭐 신부, 스님, 뭐 구도가, 이런 사람들을 믿는가, 아니면 신념 체계, 이념, 뭐 반쪽 주사론, 무슨 뭐 철학이론, 이런 걸 믿느냐, 이렇게 되겠죠. 이게 한번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근본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도대체 만약에 이런 얘기 했어요. 그러면 신을 믿지 당연히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나 레드필 코리아나 그런 분들이 자신이 믿었던 것에 대해서 뭔가 결과가 안 좋게 나온다든가 뭔가 어긋나면 누구 책임인가, 이런 걸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인드라가 마자세론이 나왔어요. 왜냐? 뭐냐면 5년 전에 나 10년 전에 인드라가 뭐 주식 실패할 때 예를 들면 그때 예를 들면 국유본이나 신에게 바라는 게 있었다 이거예요.
예, 그게 잘못된 거다. 이렇게 저는 교훈을 받았고 그랬습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뭔가 자기가 생각하고 전망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만약에 어긋났을 때 이걸 누구 책임으로 할 것인가? 라고 봤을 때 신에게 책임을 물을 것인가? 지 인생이 약간 꽝된 건데, 예, 그랬을 때 신에게 책임을 물을 것인가? 아니면 중간에 있던 목사나 사제, 저 신부, 뭐 스님, 뭐 신념 체계, 반쪽 주사, 뭐 플라톤, 뭐 이런 거에 책임을 물을 것인가? 예. 좌이파시오, 막설레닌주의, 뭐 이런 거에 책임을 물을 것인가? 아니면 자기 자신에게 물을 것인가? 이러한 질문들을 제가 하게 되면서 마자세론이 나왔어요. 뭐냐면 인드라가 강조하는 게 뭐죠? 예. 자주로는 좌이파시오, 예. 좌우익 파시오 뭐, 예. 사상이다. 자주가 아니라 자조다. 새마을운동 박정희 정신, 그거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 자조정신, 새마을 자조정신이야말로, 예, 우리가 이 좌우익 파시오 이론인 자주론을 극복할 수가 있다. 이렇게 강조했죠. 자조, 좌우익 파시오, 자주가 아니라 자조다. 나는 자조인가? 그럼 자조는 뭐냐? 나는 자타가 인정하는 현명한 투자자인가? 그만큼 공부를 했고 그만한 어떠한 냉철한 사고와 평정심을 가지고, 예, 종목 연구를 하고 여러 가지, 예, 차트 연구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투자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요행을 바라고, 예, 지금 내가 가진 게 없으니까 신용미수 저질러서 그냥 한 방에 100% 100배 초대박 나는 그러한 투기 투자꾼이었나? 저는 반성합니다. 제가 투기꾼이었어요. 공부를 안 했어요. 자타가 인정하지 못하고 요행을 바랐습니다. 제 탓이죠. 그걸 누구 탓해? 내 탓이죠. 그게 자조정신입니다. 그래서 뭐냐? 그럼 자조정신은 뭐냐?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해서 자타가 인정받는 현명한 투자자가 되면 됩니다. 근데 현명한 투자자라고 해서 반드시 성공하는 법은 없죠. 그랬을 때 이것을 신에게, 뭐 국기본에게, 예, 이렇게 현명한 투자자는 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시대의 운이 안 맞아가지고 능력이 되는데도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예, 운에 대해서, 예, 진인사 대천명, 자기가 잘하고 난 다음에, 예, 결과는 하늘에 맡기고, 예, 그런 거죠. 그러한 자세가야말로 자조정신인데, 이 좌우익 파시오, 자주정신, 예, 자주, 이것은 지가 잘못하면 다 남 탓이 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어떻게 엮어가지고 신욕하고, 그리고 그 이념, 그리고 이제 뭐냐면은 운동권에서 이 반쪽 주사파가 막스 레닌주의파보다, 네, 우세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국외본이, 예, 반쪽 주사파를 키운 것도 있지만 자생시키고 한 게 아니고, 예, 국외본이 좀, 예, 분단체제 유지를 해서, 예, 흥룡의, 예, 우익파시오, 일본의 우익파시오 사상인 흥룡에서 천황 대신에, 예, 반쪽 일성 뭐 이렇게 해서 베껴와가지고 이름만 바꾼 게 반쪽 주사파, 예, 잖아요. 바로 거기에서, 예, 우울한 거예요. 뭐냐면 관념론이거든. 말하자면 관념론이라 가지고, 예, 이 반쪽 그 흥룡의 반쪽 흥룡의 사상은, 천황은 절대적이거든. 신이야, 신. 살아있는 생신이야. 비판할 수가 없어요. 신인데 어떻게 비판해? 예, 신 탓을 하는 건 없는 거야. 그럼 어떤 탓, 누구 탓해? 밑에 사람들 탓을 하게 돼 있어요. 관료제 탓. 그래가지고, 예, 소련이 망할 때도 관료제 탓이다. 똑같아. 예, 그러니까 밑에 사람들 탓이다.
요런 탓을 하니까. 그리고 내 탓이다.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품성을 강조해. 반쪽 주사파애들. 예. 근데 이게 무슨 쓸데없는 20세기에 무슨 21세기에 무슨 이 쓸데없는 윤리책이야. 저 같은 사람은 그렇게 하면서 되게 우습게 봤는데 그게 먹힌 거예요. 예. 그다음 운동권 애들은 다 운동권 쓰레기들이 인성이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근데 이 반쪽 주사파 애들은 인성이 어느 정도 충족이 됐어요. 왜냐하면은 메타시오가 되니까 애들이 어떻게 되냐면은 나름대로 이 신앙적인 만족감을 느낀 거예요. 반쪽일성을 예수님으로 생각하니까, 신으로 생각하니까 마음의 안정을 취하게 된 거예요. 크게 많이 역할을 해서 오늘날 운동권 주류가 된 거죠. 구기본이 도와줘서 그런 거죠. 어쨌든 이 관념론의 그 장점이 있습니다. 반쪽 주사파 흑령에 베낀 거. 근데 여기서 그렇다고 하면 반쪽 주사파의 문제는 없냐? 있죠. 뭐냐면 문제가 되면 다 관료제 탓을 하는 거예요. 제도 탓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죠. 문제는 반쪽 일성에게 있어요. 오늘날 법치주의, 이들아 강조하는 자유민주주의, 자유라는 세 가지가 있죠. 프리덤, 리버티, 찬스. 이때 정치적 자유, 종교적 자유, 경제적 자유, 이 세 가지를 해치는 게 바로 이 반쪽 일성이거든요. 군주제니까, 노예 군주제입니까? 지금 북한은 노예제, 입헌 군주국도 아니고, 그죠? 이런 상황이에요. 이러면은 법치주의도 없고 시스템도 없어요. 문제가 큰 거죠. 지금 인드라나 저나 구기본이나 신께서 원하는 것은 이 시스템이 불충분하거든요. 계속 개선되길 원하고 있습니다. 관료제가 문제가 아니라 더 나은 관료제, 더 나은 법치주의, 더 나은 자유 경쟁시장, 더 나은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원하고 있는데 그걸 다 막아버리고 있어요. 관료제 탓이다. 얼마나 쉬워? 걔네들 방식이. 아니죠. 관료제 탓이 아니라 반쪽일성 탓이죠. 그 시스템을 해야 돼요. 근데 그걸 고스란히 또 대한민국에 적용하니까 반쪽 놓으면은 무죄다. 쥐명이는 죄가 없다. 운전비가 죄가 없다. 이런 식으로 하고. 그리고 인드라는 윤회관이라는 것이 설령 있더라도 저는 윤회관 표현을 여태까지 한 번도 쓴 적이 없잖아요. 왜냐? 저는 준석이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시는 편이 아니라고 얘기했죠. 유승민도 그렇고. 장단점이 다 있어요. 그러나 인드라가 윤회관 운운하는 것에 대해서는 비판적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과거의 조선 왕조의 시기에 있었던 그런 어떤 사극 드라마가 뭐가 다르냐 이거죠. 아주 비판할 거면 그냥 대놓고 성녀형 비판하면 됩니다. 왜 성녀는 밑에 사람 측근들을 가지고 그거야말로 저는 정근대적이고 수골통적인 비판이라고 생각해요. 그건 비판이 아니라 비난이에요. 저는. 시스템을 계속 개선시켜 나가는 게 필요하다 라는 데서 대안을 가진 비판이어야지 비난을 위한 비판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점점 저는 준석이 좋아하는데 준석이가 수골통이 되어가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깝다 이렇게 저는 준석이 좋아해요. 저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다른 정치 유튜브에서 준석이 까는 거 하면 저는 여태까지 어지간해서 인용 안 했잖아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처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윤회관 운운하는 것도 그 반쪽 주사파의 관료제 비판하고 같은 전근대적인 비난이다 이거예요. 그런 식으로 비판 안 하면 안 되고 저는 제가 비판하면 이런 거예요. 성렬형의 이 시스템적인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대통령실의 시스템적으로 이런 게 좀 취약한 것 같으니까 개선한 그런 제도적인 관점에서 계속 접근해야 하는 것이 법치주의고 바람직한 비판이에요. 그걸 사람을 가져가는 건 이거는 왕조 때 가졌던 꼴통들이나 가진. 그래서 저는 젊은 친구가
안타까워요. 저렇게 왜 태양적 예? 좌익파쇼들의 영향을 받아서인지 이렇게 수꼴통적인 발상을 하는 것이 비난을 하는 것인지 저는 준석이 이해할 수 없어요. 잘 나가다가 왜 저러는지. 네. 저 여전히 준석이 좋아합니다. 딱 이 정도로만 얘기하고. 그래서 레드필 코리아도 이런 어떤 것이 됐을 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팔라티 감독, 동파님 어서오세요.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한국의 지금 4050 수꼴통, 자위파쇼 수꼴통 된 생각은 이 시스템적인 발상을 못하고, 사람 관점, 만나보자. 내가 그래서 싫어하는가, 반쪽 노면을 개인적으로 싫어하지 않습니다. 이 좌익파쇼 반쪽 노면이 한국 최초의 파시스트고 얘가 대한민국 정치를 100년 후퇴시킨 당군의 면장감도 못되는 쓰레기 같은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등간에 하여간에 사람이 먼저다. 나는 그 철학 자체가 수꼴통 파쇼 사상이라고 저는 봐요. 파시스트 히틀러가 제일 좋아할 얘기가 사람이 먼저다. 히틀러가 먼저다. 독일인이 먼저다. 뭐가 달라? 사람 냄새가 나는 파시스트 냄새가 난다. 난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한국의 400 세대가 파시스트 수꼴통들. 그래서 뭐 이렇게 재밌잖아. 남자인데 여자 목소리 이렇게 내는 이 친구 좋아하잖아요. 아무튼 하랑님 생각해서 덕양서라고 하죠. 구독하고 있습니다. 외모가 똑같은 게 아니라 철학이 유사하다. 이나라님 답변했고 도깨보니 당면도 보이네. 공동점도 많아요. 공동점이 많고 레드필 구독하고 열심히 한번 보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아침한개님 한반도 대한민국 최고의 북한을 포함해서 한반도 최고의 군사안보 최고 유튜버 전문가죠. 다른 분 볼 필요 없어요. 안보 솔직히 외교안보 쪽에서는 아침한개님만 보시면 되고 스포일링 안 하고요. 그 다음에 VOA 러시아는 왜 최신 미사일로 민간 시설만 파괴하나 공포감을 주려는 오래된 전술 이런 거 이제 지금 반쪽 정원이 하고 있는 거죠. 심리전이겠죠. 그 다음에 통일부 장관 권영세. 그 다음에 한반도 평화법안 반대. 김영. 영김. 저는 자유우파, 자유좌파 지지자입니다. 공화당의 영김은 자유우파죠. 자유우파 미국공화당, 자유좌파 미국 민주당. 근데 이제 미국 공화당에는 트럼프류의 약간 극자 꼴통, 극우 꼴통이 있고 미국 민주당에는 극자 꼴통이 있어요. 이번에 이 법안을 내가 극자 꼴통이에요. 미국 민주당 내 극자 꼴통입니다. 근데 이제 이 극자 꼴통도 구원이 필요해서 저런 정도로 이렇게 배치시켜 놓은 거예요. 클린턴이 트럼프 임명한 것도 국유본이잖아요. 어차피. 그 반면교사로 삼으시면 되고 그러나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인들은 늘 강조했던 거고 영기 이분께서 영향력을 가진 황원에서 이 부분의 위원회 꿈이라고 했는데 다 됐네요. 전 몰랐습니다. 축하드리고요. 활동 지켜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 뽕여정 안 된다 이거죠. 옛날에 강조했죠. 빨리 쏴. 너 그냥 반쪽정원이 7차 핵실험하는 순간 국유본이 여태까지 인정했던 반쪽정원 그냥 2025년까지 인정해줄게. 조용히 쥐죽은 듯이 지내. 그게 깨지는 이미 선도 넘었지만 7차 핵실험하면요 반쪽정원 끝나는 겁니다. 더 이상 국유본이 반쪽정원에게 기대할 게 없거든. 그게 마지노선이에요. 북핵은 누구 거? 구병 거 참고하시고 조금 빨리 써라. 뽕여정 반쪽정원. 자, 이렇게 대가 당연히 따르죠.
예. 그리고 사상 최초 미 4사단이 또 순환 배치한다. 뭐 특별하면 특별하고 특별하지 않으면 특별하지 않은 건데 뭐 조금 더 자세한 사정을 알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김길선 누님 대난가족 북한학 이분 여러분들 북한학에 관련돼서는 우리 김길선 누님 방송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통일 앞으로 이제 언젠가 통일될 텐데 북한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주 이거 책으로 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김길선 누님의 북한학 강좌 이런 식으로 책을 좀 펴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아주 좋아요, 내용이. 참고하시고, 그리고 이제 RFA 보증 이런 게 있었군요. 출신 성분 노예제국가죠. 봉건제국가고, 한국은 애비가 반쪽이어도 대통령 되는 나라죠. 한국과 미국, 태국 해병대가 합동훈련 했다.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한 뉴스인데 성렬형이 국빈 방문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미국 방문하는 건 미국 방문하는 거지. 그럼 여태까지 문전비는 국빈 방문 안 했나? 안 했어요. 차별 대우를 받은 거죠. 문전비는 이제 중국 가서 혼밥 먹고 저 밭쪽 아베 밑에서는 탁 이러고 고개 숙이고 보스 시키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일본 가서는 그랬고 미국 가서는 그냥 자 입 닥치고 조용히 있어 이렇게 문전비가 그러면서 외교왕 이러가지고 자기 파시스 찌라시들이 외교왕 외교하면서 개베스적 선동을 했죠. 이런 게 국빈 방문이다. 미얀동맹 70주년 기념. 그래서 지금 언론에서 국빈 방문한다는 거에 대해서 의미를 여러분 뭐 이런 거 보신 거 없죠? 요즘 뭐 이렇게 왜 그러냐면 뭐 구글이다 뭐다 이런데도 이 타켓은 4050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좌이파쇼 한경 FM 이거 위주로 이렇게 보도하니까 여러분들이 읽는 기사들이 뭐 핸드폰에서 보면 그쪽으로 보지 이런 거 성렬형의 국빈 반응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런 거 찾아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거 어디서 찾아야 되나? 유튜브에서 찾아야죠. 2030 세대가 그래서 지금 유튜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다 이거죠. 지금 이제 좌이파쇼 찌라시들이 너무 넘쳐난다. 한국에서는. 그거 다들 알고 있어요. 쉬운 것도 있고. 바뀌어야겠죠. 걱정하지 마세요. 바뀝니다. 그래서 이게 문좀비 어려운 시기 지나 미얀동맹 더 강화. 이게 외교용어로 미국의 소리 방송에서 어려운 웃는 정도면 반쪽정은 뽕여정이 문전비들어 삶은 소대가리 웃는다는 것과 동급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 그러니까 반쪽정이나 뽕여정이 문전비들어 삶은 소대가리 웃는다는 거는 지 부하 동등하게 본 게 아니라 지 아랫사람으로 대한 거 아니야? 마찬가지로 이것도 그런 급이에요. 대등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나 이제 이든영하고 성렬형은 대등한 관계예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강제징용 해법에 미국 그다음에 뭐 UN, EU 거의 대부분 나라가 찬성하는데 뭐 한국 갤럽 조사에는 그렇게
반대로 나왔죠. 이게 인드라가 강조할게요. 핵무장과 같은 거예요. 국내 문제야 다를 수가 있어요. 일반 사람들한테 핵 가질래? 뭐핵 안 가져서 나쁠 게 뭐야? 이런 식의 이렇게 답변이 나올 수 있죠. 인드라 얘기할게요. 좌우익 파쇼들은 이 얘기를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고, 잘 모르는 사람들은 외교 안보 문제 평상시에 모르기 때문에 반대하는 거. 아시겠습니까? 이게 포퓰리즘이에요. 포퓰리즘. 이런 여론조사에 휘둘리면 안 돼요. 그래서 국유본이 미션을 준 겁니다. 성렬형한테. 이 포퓰리즘을, 이 바닐 파시즘, 그 다음 핵무장 파시즘, 이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미션을 준 거예요. 그리고 오늘 방송에서 VOA 워싱턴에서 흥미로운 얘기를 했어요. 뭐냐? 여론이 이렇게 반대한다? 그것을 무엇으로 극복할 수 있을까요? 차기 총선에서 국힘이 압승하면 이 문제가 해결되겠죠. 안 그렇습니까? 성렬형 정부가 차기 총선에서 압승하는 겁니다. 국힘이. 당연히 이 외교 문제가 이슈가 될 거고, 당연히 국민 여론이 여론조사를 근거로 해서 반쪽 좌파쇼 반쪽미당이 이 이슈를 이슈화시킬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자기들한테 유리하다고 당연히 총선 이슈로 써먹을 겁니다. 그것까지 좌파쇼 반쪽미당이 반일 파시즘으로 무장해서 이 이슈를 시켰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힘당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압승을 거둘 수 있다면 멋진 그림이 아니겠습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반쪽미당이 이 이슈를 계속 이슈화시키는 거 나쁘지 않아요. 여러분. 열심히 해봐. 그러나 인드라가 얘기했듯이 강제징용, 2015년에 박근혜 대통령과 반쪽아베 이런 모든 것들은 박정희 대통령의 한일회담서부터 올바른 길이었다. 이걸 수십 번 강조했으니까 왜 올바른 길인가에 대해서 엄청난 시간을 할애했으니까 처음 이 주장을 접하신 분들은 인드라 과거 블로그나 이런 데서 방송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잘한 결정이에요. 오로지 이 결정에 반대하는 것은 포퓰리즘에 혹한 이런 한국 국민 탓할 게 못 됩니다. 메콩이 시파르 좌파쇼 정권과 반쪽 정은 파쇼 정권, 그 다음에 좌파쇼 반쪽 민주당 애들만 반대하고, 그리고 우익파쇼도 반대해요. 한국에 우익파쇼도 있습니다. 반쪽아베, 반쪽아베가 좌우익파쇼를 다 이렇게 조종하고 있잖아요. 반쪽아베파가. 좌우익 파쇼들은 성렬형의 이 결정에 대해서 반발할 수 있지만 바로 그렇게 정면 승부, 정면 돌파를 해야 될 것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시다의 선택이 있죠. 그리고 기시다가 이제 성렬형은 딱 정치적 승부수를 걸었고, 기시다는 이제 얼마만큼 국유원이 많은 기회를 줬죠. 반쪽 아베빠로부터 얼마만큼 벌리느냐가 국유원이 기시다에게 내린 미션이라고 얘들아 뭐 10대 번 이상 강조했죠. 이번에 이 성렬형이 던진 그에 기시다가 어떤 식으로 올 것인가. 초점은 기시다는 반쪽 아베빠로부터 얼마나 얼굴마담이 아닌 진정한 정치 지도자로서 해낼 수 있느냐, 이런 면이 또 지켜볼 것이다. 그래서 공은 기시다에게 넘어갔다.
저는 기시다에 대해서 긍정적이지 않습니까? 예, 반쪽압에 비판적이면서. 예. 그리고 사실 기시다가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 차라리 반쪽압에 같은 애가 있는, 반쪽압에도 능력은 있었지. 이렇게 말씀드리고, 박진, 성렬령, 예.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예. 다른 데 가서 누가 이렇게 얘기를 막 하게 되면은 4050 수 꼴통들이 반일 파시즘에 입각해서 헛소리를 줄여대면, 예, 공부 좀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공부를 어디서 해? 인드라 블로그에 와서 인드라 블로그에 인드라한테 질문 하라 그러고, 예,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식한 애들이 많아요. 4050 꼴통. 예, 헛똑똑이들이 많고 무식한 애들이 진짜 많습니다. 예. 철학도 없고. 자, 이렇게 말씀드리시고, 예, 넘어가고요. 단정이 너무 강함. 이 친구 재밌게 썼어요. 이 친구 그냥 읽어보세요. 기존의 대형물에서 뭐 이렇게, 예, 연산군, 단종, 고종, 철종 뭐 이렇게, 예, 좀 이렇게 이런 인물들을 많이 주인공으로 빙의된 인물로 선택하는데, 이 친구의 대형물은, 예, 더 참신한 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요즘 뭐 마지막 이제, 예, 박정희 대통령 5개월 경제바 5개년 계획 뭐 이런 것도 이제 제목으로 나오고 있어요. 예, 상당히 흥미로운 소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성렬이 한번 보셔도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전 주한미국 대사 알렉산더 버시브아우, 예, 인드라가 강조했죠. 역대 주한미국 대사 중에 가장 이너서클이다. 국위본 서열 중에서 이렇게 평가했던 분이고, 이번에도 이 필립 골드버그 이분도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분이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김영환 충북도지사 제천 청붕어를 다녀왔습니다. 우리 김영환 충북도지사 내가 존경합니다. 고맙고요.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좌우익 포퓰리즘을 경계해야 됩니다. 예, 국내 문제, 경제 문제는 뭐 이렇게, 예, 그럴 수 있는데,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좌우익 파시의 반일 파시즘과 핵무장을 특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건 포퓰리즘이에요. 이걸 극복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있습니다. 국제 경제 분야에서는 좌우익 파시의 전매 특허, 외환 위기론과 부동산 폭락론에 비판적이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조회수, 예, 유튜브에서 조회수 쭉쭉 뽑을 수 있잖아요. 파시즘이에요, 포퓰리즘이에요, 여러분. 예. 외환 위기가 왜 일어난지도 모르고 부동산에 대한 어떤 아무런 개념이 없는, 제가 볼 때 그런 어떤 것들. 그렇다고 해서 인들한 부동산은 늘 올라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적 한 번도 없죠. 오히려 성렬령 정부가 들어서면은 부동산이 하향 안정화된다. 수십 번도 성렬령 정부 이전에 강조했죠, 인드라가. 뭐 지인들은 인드라 얘기를 안 들어가지고 좀 약간 손실을 보고 있지만, 예, 한편은 또, 예, 들은 면도 있어가지고 좀 고맙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예, 부동산은 살기도 하고 투자의 수단이기도 하고 주거용이기도 하죠. 어떤 사람은 주거용으로만 강조한다면 그거는 잘못된 부동산 전문가고, 제가 볼 때, 예, 투자로만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예, 두 가지 다다. 이 두 가지의 어떤 적절한 균형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넘어가고요. 그래서 맨날 오른다, 맨날 떨어진다, 그런 건 없고, 오를 때도 있고 내릴 때도 있고 당연하죠. 파동이니까. 부동산 가격도 파동이에요, 파동. 오를 때가 있고 내릴 때가 있고 그런 거죠. 네. 계속 내릴 것 같습니까? 계속 올라갈 것 같아요? 아니죠. 때가 있는 거고. 어떤 간에 조은정 아나운서, 로프트 랩슨 많이 나오셨죠. 국무부 한국과장, 예, 한국파예요, 국무부에.
한국과가 요즘 다시 득세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이명박 정부 때 국무부에서 한국과가 굉장한 영향력을 가졌습니다. 역대 최고였는데 근래 들어서 다시 국무부의 한국과가 다시 역대급으로 최고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운전비 때나 반쪽 노면 때는 국무부에서 한국을 안 쳐줬어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외교왕? 운전비? 자, 그 다음에 스콧 스나이더, 세계 최고의 한반도 전문가죠. 버릴 게 없어요. 스콧 스나이더의 선생의 말은 두세 번 반복해서 새겨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조은정, 돌직구 조은정 인들아 좋아하죠. 성렬항에 대해서 원칙적인 판단에 근거한 접근법이다. 총선과 연관이 있다. 이거 아주 중요한 언급이에요. 박근혜 대통령 그 다음에 피해자들과 비공개 회의를 통해서 협의를 했다. 이런 게 개선된 점, 나아진 점. 좀 그래도 박근혜 대통령은 위안부 합의도 배후에는 구변이 있죠. 어쨌든 명분도 실리도 100% 우리에게 유리했던 것이었다. 이렇게 평가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기시다에게 공이 넘어갔고, 그리고 이것들은 원론적인 얘기죠. 한국의 이 스콧 스나이더가 강조하는 것은 반일 파시즘, 이거를 좌파시아 반정미당 의에 쇠뇌된 4050 수꼴통들에게 묻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일본에게도 책임이 있죠. 바로 반쪽 아베빠, 이런 발언해야지. 한국에서는 반일 파시즘 발언해야지 지가 애국자이냐. 가짜 애국자죠. 알고 보면 집안이 친일파고 악질 친일파였던 그런 애들 반쪽미당에 많잖아요. 애비가 반쪽이든 애비애미가 반쪽이들이 많잖아. 반쪽미당에. 근데 이렇게 발언해줘야지 포퓰리즘으로 인기를 끈다 이거죠. 그리고 그렇죠?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진정한 일본의 국익을 위해서는 반쪽 아베를 멀리해야 됩니다. 근데 반쪽 아베가 자기의 반쪽 아베 정치 세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야수꾼이 누가고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구구 파시오 발언을 해야지 지지율이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양쪽에 일본에는 구구 파시오, 우익 파시오, 반쪽 아베가 문제고, 그리고 대한민국에서는 반쪽 아베가 추천한 해서 국원 임명한 이 문전비 반쪽 노면, 북에서는 반쪽 아베가 추천한 반쪽 정은, 이 반쪽이들이 문제랍니다. 반쪽이들. 이 반쪽의 배우는 반쪽 아베고, 이 반쪽이들을 동아시아에서 아예 없앨 수는 없으니까 완전히 비주류 중에 비주류, 더 이상 논의할 건덕지가 없을 정도로 세력을 약화시키는 것이야말로 동아시아의 진정한 평화, 전쟁 없는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 저는 확신합니다. 일본에서는 반쪽 아베 되졌죠. 반쪽 정은, 북에서는, 대한민국에서는 반쪽 민주당, 반쪽 노면, 문전비, 지명, 이런 애들이 문제인 거지. 이것도 얘기할 수 있어요. 스콧 스나이더 거래적 접근. 스콧 스나이더가 좀 냉정하게 얘기했는데, 여러분, 키스 바이 키스여야 돼요. 서양 애들은 어떻게 합니까? 계약할 때 키스 바이 키스예요. 빅딜 없어요. 그건 마피아적 방식이야. 트럼프가 잘못한 거고. 그게 보수 정치 아니야. 국회의원이나 미국 공화당
미국 민주당, 자유민주주의가 원하는 것은 법치주의고 시스템에 의한 정치예요. 군주 정치가 아니라고. 수고통적 반쪽정은 문정비, 트럼프 이런 애들의 정치가 아니에요. 그건 히틀러 정치야. 시스템에 법치주의에 의한 시스템에 의한 이런 과정으로 가는 것은 지금처럼 성렬형이 강제징용 이런 거 했다고 그래서 이걸로 전혀 사안이 나는 반도체에 뭔가 했다 이런 사고방식을 하면 안 돼. 이게 윤핵관 이런 어떤 수고통적인 사고방식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발언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건 개선해야 돼요. 이런 문제점을 좀 고치셔야 돼. 한국 사람이 이걸 잘 못 고쳐 아직까지도. 맨날 사극 드라마만 보니까 이런 수고통적 사고를 버려야 돼. 이 400 수고통들의 사고관이 아직까지도 정근대적이에요. 자유 정신에 대해서 아직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자유, 프리덤, 리버티, 찬스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반도체는 반도체로 가면 돼요. 경제 문제는 경제. 이거는 한일 간의 정치 문제 아니야. 이건 이거대로 가는 거고. 네. 케이스 바이 케이스. 이걸 왜 이거 했으니 이거 줘라. 이런 빅딜한 개념 자체가 마피아적 개념이고 수고통적 개념이에요.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원칙적으로. 소박사. 다음 주에 비 오고 좀 춥답니다. 둘째 아들 군대 보내니까 또 비 오고 춥다니까 또 둘째 아들 생각나네. 오늘 또 전화 받았어요. 하여튼 건강하게만 돌아오면 돼요. 하여튼 보통 남자애가 군대 가면 철들어서 온다고 하잖아요. 지명이 벌써 5번째 사망. 유적 반대도 조문한 이유. 지명이하고 또 황교익이 또 연결해요. 황교익이 왜 또 갑자기 다 지웠어. 황교익이 자살할 애는 아니죠. 이렇게 좀 약간 관종기가 있는 애는 자살을 안 해요. 평상시에 좀 이렇게 반쪽 노면 빼고는 반쪽 노면 99% 스스로 되진 게 맞습니다. 황교익이 자살할 애는 아니지만 혹시 모르죠. 하여튼간 지명이가 잘 버티길 바래요. 저는 진심이죠. 인드라는 데게트 딱 몇 달도 열심히 투쟁하길 바라고. 그래서 주변인들은 인드라 방송 잘 들으세요. 자살당하든가 아니면 유동규처럼 돌아서든가 계속 그러세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죽고자 하니까 유동규가 살아있잖아요. 살고자 하니까 자살할 방법밖에 없는 거지. 안타깝지만. 세훈이 형 정치는 왜 하게 됐나? 그러니까 세훈이 형 생각은 인드라가 되는데, 이게 세훈이 형 생각이 자유우파, 자유좌파 이야기예요. 고시패스한 자유우파, 자유좌파는 나 같은 사람이 많아지는 사회를 원하는 거죠. 반면에 고시패스하지 못하거나 고시패스를 해도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 같은 애들은, 같은 자위파쇼들은 나 같은 놈만 잘 먹고 잘 사는 사회를 만들자가 됩니다. 자기의 출세 수단을 사기쳐가지고 사회를 더 불행하게 나쁘게 만들려고. 그래서 출세와 이런 어떤 그것을 오히려 이 사회 타락을 자신의 출세 수단으로 삼는 거죠. 다 같잖아요. 세훈이 형 다들 세훈이 형처럼 생각하고 고시패스한 거 아닙니다. 우리 세훈이 형 한강 르네상스, 한강 르네상스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아무래도 아파트겠죠. 이거 아주 잘하는 정책이죠. 이거는 인드라 강조했죠. 1억 서울, 10억 한반도. 이거는 국유원이
받을 수밖에 없는 인드라의 강조죠. 1억 서울, 10억 한반도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큰 그림으로 가야 된다. 강조했고요. 또 세운형은 종신제 서울시장. 대통령 5년만 할 거 말고 세운형이 돌아가실 때까지 종신제 서울시장 합시다. 우리 서울시민의 염원 아니겠습니까? 세운형 제발 대통령 후보로 안 나서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세운형 제발 부탁해요. 서울시장 역사를 세워주세요. 대통령은 박정희, 서울시장은 세운형. 물론이죠. 또 성렬형이 박정희 대통령보다 더 훌륭한 대통령이 될지 지켜봐야 되고요. 그건 뭐 5년 끝나봐야 알겠죠. 그 다음에 유정복 인천시장, 인천광역시장, 제동포청. 왜 인천인가? 인천이 가장 합리적인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신임 당대표 김기현 축하드리고요. 인들한 중립이었죠. 당선거에서 국힘 저는 당원도 아니고 뭐 책임당원 물론 더더욱 아니고 그래서 중립이었죠. 누구 특별히 지지 않고 저는 선거에 대해서 진짜 철저하게 중립을 지켰죠. 누가 되든 지지한다고 말씀드렸고요. 김기현 신당대표, 태영호 최고위원. 그래서 뭐 다들 민영삼이 될 줄 알았는데 태영호가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 김영삼 좋아한다고 전제하고 태영호가 될 수밖에 없다. 뭐냐면 국힘당 최고위원 중에 외교를 좀 아는, 외교를 잘하는 분이 한 분 계셔야 돼요. 영어가 되고 해외 매체와 인터뷰가 되는 그런 분이 있어야 돼요. 국제 정세, 외교 안보 분야에 누군가 있어야 되는데 박진 외무장관이 있다면 당연히 박진 외무장관이 최고위원이 돼야 되겠지만 이미 외무장관 하시니까 태영호가 된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간단하게 얘기했어. 태영호 같은 분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민영삼 의원이 이런 사정을 알았을 수도 있어요. 저는. 그래서 민영삼 그 덕분에 좀 이렇게 국힘당 선거전이 좀 더 뜨거워졌잖아요. 이렇게 바람잡이로서는 민영삼 따라갈 자가 없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모두 수고하셨고, 그 다음에 장해찬, 이 친구가 또 민영삼 역할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요. 뭐 청년 최고위원 뭐 이런 축하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김은혜. 그래서 이런 얘기 드리고 싶어요. 전 여전히 차기 대통령으로 가장 유력한 인물은 최수정이다. 60년대생이고 안씨다. 그리고 부산 경남 출신이다. 이러한 최적의 조건 인물로는 현재 최수영 스펙을 따라갈 사람이 없다. 그리고 또 최수영이 의사 출신의 또 IT 분야 전문가, BIT 전문가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최적의 인물입니다. 다만 이제 최수영이 좀 더 정치력이 좀 더 열심히 좀 더 스펙에 만족하지 마시고 더 열심히 하셔야겠다. 그래서 이번이 이렇게 최수영이 이번에 당대표에 낙선했지라도 이 낙선 이후의 행보가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이걸 잘 하셔야 돼요. 이거 무슨 뭐 하고 김영삼 대통령식의 뭐 이렇게 시비 걸기 이런 식으로 약간 전근대적이고 수고통적인 그런 어떤 정치 행보를 보이면 국익원이 매우 실망할 것입니다. 좀 더 최수영다운 김영삼이 대통령이나 김대중 대통령과는 다른 반쪽 노면이나 문전비나 지명이하고 다른 그러한 길을 가실 때 비로소 정치력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저는 또 제주 희룡을 또 무시할 수 없죠. 부산 철수 형 제주 희룡. 예. 넷플릭스 드라마 빠찡코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김은혜, 최민 씨가 또 이렇게 태영호가 4.3 사건에 대해서 또 이렇게 얘기를 했군요. 이거 4.3에 대해서 인들아 분명히 얘기했죠. 이것은 국위본적으로 국위본론에서 설명드렸죠. 이게 국위본 당대 권력투쟁의 산물이다. 버트란트 러셀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 얘기했고요. 배승희, 장혜찬, 그 다음에 우리 김경률, 여기까지. 자, 1분 쉬었다가 오겠습니다. 1부. 수자님 어서오세요. 행님 뉴스에 미국은행 파산했다 나오는데 월요일 우리나라 어떻게 나올까요? 인들아 이제 얘기할 겁니다. 지금부터 경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수메르 경제사론 이야기 전에 여러분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제 암호화폐나 주식 동향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니까 인드라부터 지금부터 먼저 얘기를 할게요. 인드라가 먼저 말씀드리면 인드라가 지난 방송에서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수백만원 물렸어요. 안 팔았습니다. 저는 단기는 어렵다고 봐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냥 넉넉하게 보면 3월 달에는 어려울 걸로 저는 보고 있고요. 뭐 바뀐 거 없습니다. 입장은 변한 게 없고, 그러나 그 4월 5월은 계속 했잖아. 상반기는 좋다. 상반기는 좋기 때문에 5월까지는 괜찮을 거다. 저는 5만 달러, 예를 들면 비트코인 지금 2만 달러, 19,000달러 뭐 이렇잖아요. 5만 달러를 지르고 싶지만 올해 최고가는 저는 한 5만 달러라고 봤는데 요즘 사정도 안 좋으니까 4만 달러로 양보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최고가는 저는 상반기에 찍을 것이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4만 달러까지 간다. 업비트 기준으로는 뭐 한 5천만 원? 대략 그렇게 잡으면 될 것 같아요. 5천만 원. 업비트 기준 5천만 원. 상반기에 비트코인은 한 4만 달러 이렇게 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어렵다. 3월 달에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푼수자님이 이제 미국 은행 파산 뉴스는 인드라가 이야기 드린 바 있죠. 지난 방송에서 얘기했죠. 뉴스 뭐 블로그에서 이렇게 파산 뉴스가 확정됐다는 것은 악재가 해소가 됐다는 얘기로 저는 흔한 얘기죠. 반영됐다. 이번에 그 금요일 날 나스닥이 폭락했잖아요. 그리고 비트코인 암호 시장도 폭락했습니다. 이걸 저는 상당 부분 반영했다.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거를 이제 차트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은 뭐 엘리어트 파동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초점이 그거더라고요. 하락이 1파, 2파, 3파, 4파, 5파인데 요번에 이 1파, 2파, 3파 이게 지나치게 길다.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떨어지는 게 저는 이렇게 떨어질 줄 알았어요. 이렇게 떨어지더라도 이번에 급하게 그냥 떨어뜨린 것들은 뭔가 흥미로운 점이 있다. 이것은 마치 저는 그런 연상을 해요. 비트코인이 28,000인가 29,000인가 초반에서 머물다가 보통 3천만 원이 이게 도달할 수 있을까 막 고민 때리고 있던 시점에서 3만을 뚫어버리고 32,000까지 쭉 올라갔잖아요. 그랬을 때 3만을 뚫고 31,000까지 갔어요. 그런 것처럼 이번에 대다수 저항선을 3천만원으로 본 사람 1차, 2차가 2,800만원 선. 근데 그걸 다 뚫고 2,700만원, 2,600만원까지 이렇게 다 뚫고 한꺼번에 그냥 쭉 내려왔다 이거죠. 이거는 마치 비트코인이 3,250만원 최고점 찍을 때와 유사하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때 인드라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지금 당장 어떻게 3,250만원까지 찍나 라고 생각했는데 3,250만원을 장중에 넘어버리니까 더 올라가나 보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진짜로 인드라 3,250만원에 50만원어치 샀다가 떨어지니까 팔았어요. 곧바로 손해보고 한 2, 3천원 손해보고 팔았는데 지금도 좀 유사한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 당시에는 탐욕이었고 지금 공포였어요. 그 당시에는 10명 중에 9명이 다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듯이 지금은 공포 구간이에요. 뭐 유튜브에 비트코인 전망하면 10명 중 9명이 더 떨어질 거다. 15,000달러, 14,000달러까지, 뭐 8,000달러까지 떨어진다. 이런 말 나와요. 거꾸로 차트를 뒤집어 버리면 지금 4,250만원에서 더 간다. 3,500만원까지 간다. 라고 했던 얘기와 굉장히 유사하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예측 불가능성이고 판단 여러분 몫이다 이거죠. 공부하시고 저도 부족하다. 좀 더 공부를 덜 했다는 것을 스스로 반성합니다. 누구 탓할 게 아니에요. 제가 너무 조금 더 공부를 더 했다면 지금 현재 인드라 평균 매수가보다 비트코인을 저는 2,600까지 상상도 못했고 솔직히 한 2,700만원, 한 2,850만원 이 정도 선이 제가 가졌던 한계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850만원 정도로 생각했던 제가 공부가 부족했다는 거를 시장은 대응이에요. 결과가 나온 걸 보니까 납득이 가요. 저는 제가 부족했구나 이런 판단을 들고 자기가
뭐 어쨌든 저는 뭐 확증편향 늘 경계하면서 하락할 원인, 상승할 원인을 여러 가지로 보는데 이번 3월달은 어렵다. 하나 민들아 볼 때 주식이든 암호화폐든 3월달은 어려울 수밖에 없지만 1월달에 코인이 먼저 튀어 나갔듯 아마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거 신호가 있다면은 암호화폐 시장부터 먼저 치고 나갈 거다. 왜냐면 시장 자체가 적으니까. 원래 내려갈 때는 시장이 작은 게 더 많이 내려가고 올라갈 때는 더 많이 올라가잖아요. 예, 나스닥에 비해서 암호화폐 시장은 뭐 시장 규모가 자체가 1조 달러 미만이니까 그러니까 반응은 암호화폐 시장이 더 빨리 보고 암호화폐 시장 그러니까 튀어나가면서 이렇게 나스닥이 가면 주시장도 간다. 한국 주시장도 갈 거다. 근데 한국 시장은 전 세계에서 가장 또 빠른 시장이기 때문에 또 그렇게 구기본이 만들어 놓은 시장이기 때문에 한국 시장이 먼저 튀어나갈 수도 있다. 근데 당분간은 그 박스권이 좀 있을 수 있지 않겠나. 박스권이거나 아니면 약간 지금보다 더 제 부족한 전망은 세 가지죠. 뭐 치고 올라가거나 박스권 약간 올라가 기술적 반등 한 다음에 좀 떨어졌다면서 현 가격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5%에서 왔다 갔다 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좀 조금 더 떨어진다든가 그렇게 보고는 견해들이 있겠죠. 근데 저는 대략적으로 당분간 이렇게 박스권을 형성하다가 눈치껏 올라갈 거다. 바닥은 모르고. 다만 이제 뭐 다음 주 화요일인가 수요일인가 CPI 발표가 있죠. 근데 그걸 아셔야 돼요. 파월 의장의 초점은 실물 경제에 있습니다. 실물 경제 특히 중요한 것이 임금 고용 문제예요. 고용 문제. CPI 물가지만 물가보다 더 중요하게 보는 게 임금과 고용이에요.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연준의 역사적인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 나라 설명했죠. 고용, 그 다음에 물가, 그 다음에 2000년대 이후에는 성장. 다 이슈가 주된 우선순위가 있었습니다. 여태까지 왜 수십 년 동안 저금리였나 2000년대 이후에 성장이 우선이었기 때문이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설명드렸고 구본론 관점에서. 그리고 이제 앞으로 향후의 문제는 부채가 문제가 될 것이다. 부채와 이자율. 이게 근데 이건 성장이 어느 정도 돼야 돼요. 근데 이제 그거는 부채와 이자율은 아직까지 크게 우선순위가 아니니까 넘어가시고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여태까지 연준의 입장은 늘 강조했지만 대체로 옳았다. 파월과 연준 의장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 포워드 가이던스 통해서 당근과 책찍을 주고 있다. 이번에 시장에 일부 은행의 파산에 대해서 심각하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이게 지난 10년 전에 리먼 사태와 같은 것이 또 발생하는 것이 아니냐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그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후로 미국의 주요 은행들이 스트레스 테스트를 다 받았다. 그리고 이 은행들은 이런 군소 은행들의 파산은 불가피하다. 필요하다. 불가피하면서 필요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적자라고요. 예를 들면 암호화폐 시장에 FTX 파산했잖아요. 그런 것 같다. 파산할 거래소, 파산할 은행은 파산해야 하는 것이 자유 시장 경제의 이치에 맞아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문제가 있으니까 파산했겠죠. 그러면 간단하게 얘기해서 회계가 투명하고
그 다음에 재원이 다양하고 포트폴리오 잘 짜고, 예, 그랬으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근데 너무 수익만을 고려해서 만약에 어떻게 그런 관리를 못했다면 망하는 게 당연한 거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그거죠. 여러분, 주식이나 암호화폐가 단기적으로는 어려운데 장기적으로는 좋다잖아. 이거 부정한 사람 없어요, 여러분. 예, 나스닥의 미래 다 긍정하잖아. 특히 비트코인 반감기도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지만 나스닥도 마찬가지야. 인들아 이거 강조했잖아요. 예, 반도체 사이클처럼 거기에 따라서 나스닥도 움직이는 거예요. 결국은 인들아 그거 강조했잖아. 나스닥도 2024년 2025년이 좋아요. 한국의 부동산 시장도 내년이 좋고 내후년이 더 좋아. 암호화폐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따지고 보면 암호화폐 시장은 올해가 좋고 내년이 좋아요. 그러면은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2019년, 20년 작년 초까지 좋았던 이유는 뭐냐? 그거는 특수한 사례다. 특수한 사례. 뭐냐면 사이즈 페럼 그게 껴있기 때문에 나스닥이 좀 생각보다 더 많이 올랐고 암호화폐도 더 많이 올랐어요. 사실은 지난 반감기 때 나스닥도 적당히 올랐어야 되고, 제가 볼 때 비트코인도 6만 달러, 7만 달러까지 갔나? 6만 8천 그랬잖아요. 그건 너무 간 거고 한 많이 올라야 3, 4만 달러 그 정도가 적정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이번 반감기 때 암호화폐는 한 10만 달러 최고가, 이번 반감기 기간 동안 올해 10만 달러가 얘기가 아니라 한 25년까지 이렇게 본다면 최고가가 한 10만 달러 정도면 만족해야지. 그 이상 얘기하면 안 된다. 10만 인플레이션 감안하고 그러면 10만 달러 나스닥 그 정도 오르는 걸로 만족해야 된다 이거죠. 그런 수준 정도. 한국의 코스피도 그 정도로 만족해야지 더 올라서도 안 됩니다. 문제가 심각해져. 폭락해도 안 좋지만 연준의 관점은 뭐 시장을 미워하는 게 아닙니다. 지나치게 오르거나 증시나 암호화폐가 부동산이나 지나치게 떨어지는 것도 전세계 중앙은행 아무도 원하지 않아요. 전세계 중앙은행이 원하는 것은, 연준이 원하는 것은 부동산도 적당히 오르고 적당히 내려지는, 증시도 마찬가지고 암호화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작정 내리는 걸 원하지 않아요. 무작정 올라가는 것도 원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저는 이게 수메르 경제서로 인드라 국유본 국제유통자본론에서 핵심적으로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금리 얘기잖아요. 저금리로 갑니다. 저금리로 갈 수밖에 없어요. 고금리는 지금처럼 일시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 얘기를 인드라가 수메르 경제사론 국제유통자본론 관점에서 원론적으로 설명해보고 합니다. 오늘 주제가 그거죠. 수메르 부채 네트워크가 대안이 될까? 고금리 될 수 없습니다. 그건 일시적이에요. 그건 필요한 일이에요. 지금처럼 한 번씩 잠깐 동안 해주는 거죠. 근데 이거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양자 산업혁명 시대까지 쭉 저금리가 기조고, 가끔 가다가 지금처럼 필요할 때 고금리가 1년 정도 언제든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든영이 CPI 좋을 거라고 스포했어요. 좋다는 의미가 뭐죠? CPI 수치가 인플레가 낮을 거라고 한 게 좋다는 얘기죠. 혹은 좋을 거라고 하던 게 뭐 어떤 거예요? 이든영이 좋다고 했으면은 CPI가 낮은 게 좋죠. 이든영 입장에서는 돈을 풀어야 되니까. 떨어진대요. 이든영이 더 급했구만.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연준 파월 입장의 핵심은 CPI 물가보다 고용 임금이 있어요. 특히 임금에서도 고용이 문제고 실업률 청구 그건 월별 통계는 이들 그렇게 신뢰하지 않지만 어쨌든 간에 그 고용에서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고용에서 중요한 건 임금률 둔화, 임금 상승률 둔화. 인들아 빈부격차 증가율 이걸 중시하잖아 인들아가. 성여령 정부 때 문전비 때 역대 최고급이었던 빈부격차 증가율이 밥종 노면이나 문전비만 정권 잡으면 대한민국의 빈부격차율이 역대 최대로 나오잖아요. 반면에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성여령 정부가 들어서면 빈부격차 증가율이 역대 최저로 떨어지죠. 이게 증가율을 중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임금 둔화율 이게 제일 중요한 쟁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언급을 잘 안 해. 고용이 더 늘어났다. 이런 얘기만 하죠. 임금 둔화가 더 중요한데. 근데 이제 지금 임금 둔화 수치를 이렇게 싹 대충 때리기 위해서 이 은행 파산 소식이 이것도 기다린 소식이에요. 다 이렇게 타이밍 좋게 딱 나온 거예요. 악재와 호재 이런 양쪽에 놓고서 현명한 투자자가 충분히 공부하고 판단하라 이런 겁니다. 인들아 말만 듣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뭐 어떤 CPI가 그렇게 큰 요소는 아니고 인들아 얘기 강조했듯이 파월 의장은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우려들 있잖아. 은행 파산 위험도 있으니까 0.5p 인들아 그냥 0.25 계속 강조했잖아. 이거 7월에도 올린다. 근데 이제 포워드 가이던스로 이렇게 여러 가지 필요해서 한 거다. 장단점이 다 있는 거죠. 인들아 강조했듯이 올해 연준의 금리 인하는 없다. 강조했죠. 이거 금리 인하할 거다 이런 어떤 헛소리 듣지 마시고 한국은 대한민국은 올 연말에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내년부터 금리 인하는 해요. 미국. 올해 안해. 그리고 김종아 왜 국제 유태자본론이라고 했습니까? 얘가 고치겠습니다. 채 GDP를 위해서 국제 유통자본론과 수메르 경제상황론 주장. 향후 영구 채권 결제 기반 달러 중심 체제로 가고 양자 산업혁명 시대 도입기로 가면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 CBD, CD와 암호화폐가 78대 21로 양분한 시대로 가고 양자 산업혁명 시대가 본격화되면 각국 디지털 통화 시스템이 세계은행 디지털 통화와 암호화폐로 통폐합하는 세계은행 디지털 통화와 암호화폐 시대로 갈 것이다. 암호화폐가 필요한 것은 무늬만 탈중화합니다. 탈중화. 무늬만 탈중화. 실제로는 비트코인이든 이더리움이든 탈중화가 안 돼요. 탈중화가 됐다면 거래 자체가 힘들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 자, 어쨌든 오늘날의 암호화폐, 이더리움 이런 양식으로 계속 암호화폐는 필요합니다. 22. 그러면서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 시장이 계속 점점 계속 가속화될 수밖에 없어요. 단 지금 중국이 디지털 통화를 정치적 이유로 채택하는 건 굉장한 문제를 야기시키고 맹꽁이 C8의 가장 큰 실책 중에 하나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디지털 통화와 중앙은행이 정치적 목적으로 한다면 엄청난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민간은행의 자율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민간은행의 긍정성이라고 있다고요. 이런 민간은행의 긍정성은 중앙은행 현장에 할 수가 없는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해서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회사에 이사가 있고 부장이 있고 과장이 있고 뭐 대리가 있고 평사원이 있어요. 근데 중간에 싹 다 없애고 사장하고 평사원만 있으면 얼마나 조직이 깔끔하고 멋있어. 좋지. 그게 말하자면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 시스템인데 그러려면은 사장과 평사원들만 있으면 그 중간을 다
컨트롤할 수 있는 역량을 현 과학기술이 있어야 돼요. 그런 과학기술이 없어. 없는데 만들어? 망해. 중앙화 디지털 통화 시스템으로 앞으로 가겠지만, 예, 그렇기 때문에 민간은행이 필요해요. 계속 지속적으로. 어느 순간에 가면 이제 양자 산업혁명 시대가 본격화되면, 예, 이제 민간은행이 하던 것들조차도 다 그게 섬세하게, 예, 시스템적으로 오늘 챗 GDP처럼, 예, 되기 때문에 감당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예, 그때도 부작용이 있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암호화폐가 필요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 세계 통합, 한국에, 예, 그런 시대가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국에 원화 쓰는 사람들이 어떤 돈 쓰겠어? 각국의 정부는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세계 은행 디지털 통화를 쓰느냐, 아니면 암호화폐를 쓰느냐. 왜냐면 자기 돈 안 쓰거든. 원화 안 쓰거든. 시민들이 암호화폐 쓰거나 세계은행 디지털 통화. 지금은 뭐 엘살바도르나 나이지리아 같은 데만 있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계속. 그래서 세계은행 디지털 통화 시스템으로 가기 위해서는 암호화폐가 반드시 필요해요. 78대 22로. 예. 그래서 암호화폐 시장은 계속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잊지 마시고요. 당장의 자산 가치야 0이죠. 뭐 따지고 보면 다 폰지 사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웹3 이거는 좀 문제가 있으니까 조심해야 돼요. 이건 아직 과학기술, 현행 기술로 많이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금융자본의 어떤, 예, 기득권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애들이 뭘 모르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러다가 그냥 대통령 당하니까, 예, 이런 것들 이번에 공부한 거지. FTX 걔는 그냥 정치권에 돈만 주면 된다고 생각했던 게 얘가 생각이 짧고 공부가 덜 되는 거지. 어쨌든 그렇습니다. 예. 이게 이제 얘들아는 수메르 부채 네트워크 시스템에서 얘들아가 이런 연구 부채 결제 기반 시스템을 대안으로 제시한 거죠. 얘들아가 강조할게요. 두 가지만 강조하겠습니다. 예. 자, 대항해 시대 때 콜럼버스나 이런 친구들이 자기 돈으로 배 사서 선원 사서 갔습니까? 아니죠. 돈 없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왕에게 가서 돈 달라 했던 거 아니에요. 이게 부채거든. 그쵸? 이게 부채예요. 여기서 시작한 겁니다. 시장경제의 최초는 시작은 유럽경제에서. 근데, 예, 유럽경제처럼 수메르에서 시장경제가 최초로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들, 예, 여러분들 개개인에게 빚을 주는 것이 부채의 출발이 아닙니다. 부채의, 예, 대부사업은, 최초의 대부사업은 개인에게, 농민에게 생계용으로 고리대금을 준 게 최초가 아니라 사업용이에요. 대부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사업용이 있고 생계형이 있어요. 역사적으로 생계형에서 돈 되는 건 없습니다. 생계형으로 돈 주고 이게 생계형이 제대로 돈 갚은 적은 거의 없어요. 역사를 통틀어. 근데 사업용은 안 될 수도 있지만 되는 경우도 많아요. 19번 안 되지만 한 번 잘 되면 그 9번 실패를 다 만회하고도 남아. 사업용. 그렇죠? 그게 수메르 시대의 원정무역 돈 필요하잖아. 응? 예? 아프간 가서 청금석 캐와, 뭐 저쪽 가서 뭐 네바논 가가지고 삼나무 가져와 배 만들려고, 뭐 지중해 가서 물고기 잡아와. 응? 원정무역 가야 되잖아. 자기 돈으로 하겠어요? 못해. 그 돈이 엄청난 자금이 필요한데 그 자금을 가지고 있는 건 사원이에요. 그렇죠? 사원의 상징인 은. 다시 말해서 인드라 강조했던 이 은이라는 것은 달신난나의 상징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수메르 화폐 시스템이 자리 잡았던 것은 달신난나가 가장 인기가 있었던 때로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부채 시스템이 먼저예요. 화폐의 출발을 인도하겠죠. 보관해서 시작했다. 예? 도시 국가 간에 각자 은이 있단 말이야. 이 은은 어떻게 막 왔다 갔다 해? 그냥 그러지 않고 처음에 그냥 보관 가지고 있는데 도시 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예? 은의 크기로 비교해서 예? 부채 시스템을 한 것이 확대돼 가지고 수메르의 화폐 시스템이 된 거죠. 밑에서 물물 교환해서 위에 밑에서 올라간 게 아니라 먼저 커다란 단위에서 위에서 먼저 이런 것들이 부채가 먼저 시작됐고 점점 밑으로 해서 이 부채가 바뀌어서 예, 사업이 되고 그 다음에 사업이 원정무역이 되면서 화폐가 필요해지고 원정무역에서 필요하던 돈이 예, 그것이 점점 예, 규모를 갖추니까 점점 물물 교환 시장에도 예, 적용이 돼서 점점점 세켈까지 원래는 달란트 수준에서 달란트보다 더 큰 단위로서 거래되던 것이 점점점 세켈까지 내려온 거죠. 처음에 세켈 만들어지고 달란트가 만들어진 게 아니라 제 추론에 따르면 달란트라는 커다란 단위 다시 말해 5만원권 지폐가 만들어진 다음에 100원짜리 동전이 만들어졌다. 이게 화폐의 인드라가 추론하는 화폐의 기원이다. 세계 최초의 화폐는 수면에서 만들어졌다. 조개 껍데기 같은 건 화폐가 아니다. 제가 강조했죠. 이러한 그래서 이렇게 화폐의 출발, 시장경제, 최초의 상인, 최초의 화폐, 최초의 이자, 최초의 대부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 고려한다면 예, 향후 미래가 역시 다시 이렇게 이거의 혁명이라고 하죠. 서클 한 바퀴 도는 것처럼 봄가을 겨울처럼 커다란 봄가을 겨울처럼 다시 수메르 어떤 체제의 어떤 부패 네트워크로 가는 방향이 순리다. 단 수메르 부채 네트워크는 원칙적으로 그 시대의 규모의 최적이었기 때문에 오늘날에 곧바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지만 그 원리만 이해하면 된다 이거죠. 원리만 적용하면 오늘날 훌륭하게 영구부채 지금 석유 결제 기반 달러 중심 체제지만 이 영구부채 결제 기반 달러 체제로 가는 것은 순리다 강조했고요. 그 다음에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수메르의 어떤 이자 시스템은 굉장히 합리적이었어요. 걔는 60지법 사용했잖아요. 우리나라가 알고 있기로는 아직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뭐 60개월이 지나면은 그냥 부채를 탕감했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것도 다 사원에서 맨 처음에 시작한 거예요. 개인 대부도 조선 역사도 마찬가지잖아요. 맨 처음에 춘공기 때 빌려주고 이렇게 추수기 때 받는 이런 양상으로 처음에 간 건데 거기서 이제 점점 이자 개인의 고리대가 탄생하게 된 거죠. 고리대는 사업용 대출에서 고리대가 안 나와요. 생계형 대출에서 항상 나와요. 그리고 생계형 대출의 대부분은 원금 보전이 안 돼. 왜냐하면 빚을 지는 사람들이 사업할 목적으로 돈을 불릴 목적으로 돈을 빌리는 게 아니라 대부분이 당장 배고프니까 다 그냥 돈을 원금을 까먹기 때문에 갚을 여력이 없어요. 수메르 시대 때도 마찬가지였고 역사적으로 어느 나라 동서고금의 생계형 대출은 항상 원금 보전이 힘듭니다. 유지가 안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록펠러 가문에서 관심을 가지고 뭐 이렇게 햇살 대출 뭐 이런 거 아이디어를 만들었잖아요. 그런 건 록펠러 가문한테 많이 좀 보다 많은 창의력을 요구하시고요.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드라가 오프로 이자 인해를 인드라 강조하는 것은 단지 켈빈주의 아주 올바른 결정이었죠. 켈빈의 영향력이 커진 것은 이 오프로 이자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봅니다. 이게 그리고 수메르 시대 때도 이 오프로 이자인에 이게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자료를 지금 긴가민가하고 있어요. 하도 오래돼가지고. 어쨌든 간에 역사적으로 이자율도 역시도 예, 고금리는 원래 대출의 역사에서 예, 엇나간 방향이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고 첫째쯤 이자율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 막스 관점에서의 이자율 운운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친구 막스는 여전히 좋아하고 친구로 생각하지만 막스의 노동가치론이나 막스 자본론 제가 볼 때는 공성에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이자율은 점점 낮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자율이 높은 것은 결국은 인플레이션과 연관된 게 이자율 아니겠습니까? 그럼 인플레이션인들아 뭐라고 했겠죠? 인간이 상상하지 못한 모든 경제 변수의 총합이 인플레이션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제 인플레이션 규정에 따르면. 그런데 과학기술이 훨씬 더 발달하게 되면 계산할 것이 보다 되고 오늘날처럼 계속 교환가치가 더 발전하고 인간이 상상하는 것도 유튜브를 통해서 다 이렇게 돈으로 환산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점점 더 양자산업형, 챗 GTP 이런 인공지능이 점점 더 과학기술이 발달할수록 계산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보다 인플레이션을 이렇게 필요 이상으로 키울 수 있는 요인들이 사라진다 이거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이자율도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무엇보다 신자유주의 체제를 늘 강조했죠. 제3세계 투자의 신자유주의 체제의 장점이 뭐다? 제3세계 투자다. 제3세계 투자를 하게 되면 평평한 지구가 되죠. 나이지리아도 태국인도 저기 에콰도르인도 피지인도 거의 뭐 대한민국 시민처럼 살아가는 시스템이 신자유주의 체제입니다. 그렇죠? 이러한 시스템이 되면 더더욱더 이자율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자율이 또 낮아지는 이유는 전 세계적으로 인구 감소 때문이에요. 음모론적 인구 감소가 아니라 인구 감소의 첫 번째 원인이 뭐죠? 여성이 교육을 받기 때문이죠. 여성이 교육을 받으면 더 애를 안 낳아요. 그러면 여성이 인구가 늘리기 위해서는 세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과학기술적으로 SF 소설에서 보듯 배양기를 통해서 아이를 낳든가, 두 번째 젊은 층 인구를 수입하든가, 우크라이나 난민 수용. 이스라엘들이 적극적이죠. 유럽, 이스라엘, 미국이 우크라이나 난민을 받아들일 때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한국도 적극적이 돼달라고 요기한 바 있죠. 다른 방법은 전 세계 여성들이 잘 살면 돼요. 아프리카 여성들이 잘 살면 애 안 낳아. 간단하게 해서 경제적으로 풍요로우면 애 안 낳습니다. 제3세계 여성들이 잘 살게 되면 돼요. 근데 여기에 문제가 바로 지금 선진국의 여성운동이 문제가 있었어요. 저는 여성운동 자체에 대해서 그렇게 반대하지 않습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선진국의 최근 여성운동과 최근의 노동운동은 지나치게 이기적이다 라고 인들어요. 지난번에 노동운동 왜 걔네들은 신자유주의 반대해야 되는가, 일리가 있다 걔네들. 그러나 제3세계 노동자들은 신자유주의를 지지해야 된다 강조했고요. 마찬가지로 여성운동도 비슷해요. 선진국의 여성운동은 오히려 제3세계 여성운동, 여성의 권리 회복을 방해하고 있다. 그걸 선진국의 여성운동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오히려 대한민국 여성이
권리 회복에 방해가 된다고 인들아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여성운동과 한국 여성운동을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좀 이렇게 달리 보셔야 돼요. 예. 예? 전 분명히 얘기죠. 전 세계 여성들이 잘 살아야 된다. 인구 문제도 그렇고. 예. 그건 분명히 정책을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선진국가 제3세계 여성운동 간에는 노동운동처럼 차이가 있다. 예, 그거를 이해 못하고 그냥 선진국에서 한다고 우리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따라하다가는 오히려 제3세계 여성과 제3세계 노동자들의 권익을 해칠 수 있다. 그런 것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죠. 이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질문 주실 분 질문 주시고요. 그리고 한국은행 이분이 이 장부 이렇게 써요. 이분이 이름이 누구시죠? 갑자기 신상준 아주 중요한 인물이시다. 아주 이분하고 한번 인들아가 좀 대화를 좀 하고 싶어요. 좀 더 신상준이라는 분께서 한국은행에 계신 분인데 좀 더 많은 이것과 수메르 네트워크 부채 네트워크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글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들아가 챗 GTP에게 학습시켰어요. 최신 자료로 참고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이제 뭐 수메로 78대 22 이거 뭐 챗 GTP하고 얘기한 거고요. 티타임즈에서 뭐 또 챗 GTP를 잘 쓰는 방법 고맙고요. 쭉 보시면 되고요.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국제유태자본론과 수메로 경제사론 이거 뭐 챗 GTP하고 인들아가 얘기한 겁니다. 보시고 질문 주실 분 질문 주시고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요즘 계속 사이버 안보와 관련해서 암호화폐 요 부분을 계속 강조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요거 좋은 소식이에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단기에는 떨어질 건데 장기는 올라. 그럼 여러분들은 다 계속 갖고 싶어 할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단기적으로는 떨어지니까 사야 되고 장기적으로는 쭉 올라가니까, 그죠? 장기적으로 볼 때 떨어지면 팔아야죠. 근데 당장 뭐 설사 최악의 그 어떤 폭락론자 입장에서 뭐 비트코인이 80달러 간다. 그러면 고맙죠. 낮은 가격에 더 사니까. 바닥이 언제는 모지만, 그렇죠? 어쨌든 장기적으로는 좋다니까. 안 그래요? 꼭 부정한 사람 없어요. 극히 일부 아주 이상한 애들 빼고. 그럼 뭐냐? 가지고 있기만 하면 되는데 문제는 뭐예요? 돈이 없다. 돈이 없어요. 돈이. 현금이 없어. 살 돈이 없어. 대출도 끌어들였어. 대출에도 기한이 있으니까. 그런 애들이 이번 은행에서 망한 거죠. 말하자면 자금력이 부족해서. 망한 애들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자금력이 부족하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를 안 했든 망한 은행들이 망하는 겁니다. 그럼 자금력이 있고 현명한 투자자가 그 자리를 대체하는 거죠. 일각에선 그렇게 얘기해. 세력들이 팔고 나갔네. 아니 세력들이 미쳤습니까? 왜 팔어? 그건 그냥 그 위에 그 세력들이라는 게 여러 세력이 있지. 조막선 세력도 있을 거고 큰 손도 있을 거고. 이 훌륭한 미래가 기대되는 이 시장을 왜 남줘 이 좋은 걸. 기관들이 직접적으로 하지 않는다 하지. 공시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지. 그럼 여러분이라면 뭐 골드만삭스나 모건스탠리나 뭐 JP모건이나 얘기하겠어? 암호화폐? 공시적으로 얘기 뭐 안 하지. 근데 이 나라 얘기했잖아. 비트코인
그 익명의 그 사토시인가 일본인이 아니고 CIA 계열에서 만들었다고요. 이걸. 마음 먹으면 여러분들 거래장부 다 볼 수 있어요. 그쵸? 네. 지금도 뭐 특정한 사이트, 주소 사이트만 알면 다 알잖아. 주소 사이트에 비트코인 고래들이 고래 지갑에 들어갔더라. 네. 이렇게 뉴스 나오잖아. 안다는 얘기잖아. 간단하게 얘기해서. 자,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네. 여러분, 반쪽정원이 만약에 암호화폐를 가지고 있어. 여러분 입장이라면 어떻게 할 거겠어? 반쪽정원은 지금 팔까? 아니면 계속 가져갈까? 고민 때리겠지. 예. 팔 거면 팔고, 예. 계속 보유하고 싶으면 보유하고, 그런 거겠죠. 맥공 18 입장도 돼보세요. 푸딩 입장도. 지금 팔 것인가? 나중에 팔 것인가? 그건 마치 이더리움 상하이 4월달에 있잖아요. 얘네들이 의도적으로 3월달 초에 원래 2월 28일 이더리움 상하이 업그레이드를 하려고 했던 건 4월달로 미룬 이유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네. 어쨌든 다음 이벤트는 CPI, 그 다음에 퍼월 연준 발언, 하순에, 그리고 5월달까지 없어. 4월달에는. 네. 5월달에 금리 인상, 7월달에 금리 인상, 그리고 인드라가 강조했던 하반기 부채 협상, 이렇게만 보시면 되고, 통화량 이런 것만 보시면 되겠다. 각돈이 토스뱅크 돈 빼라 이야기가 많이 나오네. 거기가 그러니까 생계형 대출은 돈이 안 돼요, 여러분. 네, 생계형 대출은 그래서 고금리인 거야. 한국의 이 저축은행 그 고금리 수밖에 없어요. 네? 50만원, 100만원 대출 받는 애들이 빚 갚으려고 대출 받는 게 경우가 있겠습니까? 거의 없지, 따지고 보면. 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네. 사업용 대출을 얼마나 잘하는가가 돈 버는 거예요. 시중은행이 돈 버는 건, 네? 한국의 중산층이 튼튼하고 부동산 대출, 아파트 대출을 잘하기 때문에요. 한국의 아파트가 굉장히 안정적인 겁니다. 네? 전 세계도 마찬가지지만 어쨌든 간에, 네. 그 4대 시중은행이 안정적으로 먹고 사는 거예요. 네. 그리고 사업, 삼성전자 대출 받으려고 뭐, 대출 좀 해주세요. 우량 기업한테는 하고 다니잖아. 시중은행들이 제발 좀 대출 좀 해주세요. 대출 좀 가져가세요 하고. 근데 여러분한테는 대출 안 해주지. 왜? 안 갚을 거니까. 안 갚을 사람한테 빌려주면, 이자 1, 2% 먹다가 100% 날리거든. 안 그래요? 그게 역사야. 생계형 대출은요, 기본적으로 원금 까먹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해결책이 뭐냐? 우리 록펠러 가문께서 많이 시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햇살론 하여튼 간에 많이 연구해 주세요. 전 기대가 큽니다. 잘 하시겠지.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자유시장 체제를 위해서 필요합니다. 생계형 대출을. 사실 굉장히 생계형 대출은 해법이 없어요. 진짜로. 만약에 된다면 양자산업혁명 시대가 된다면 그것도 어떻게 해결책이 나올 수도 있겠는데, 정확한 계산이 된다면 그때도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간에 근본적인 해결책은 어렵더라도 또 개선책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성형도 잘하고 있고, 계속 전 세계 모든 정부들이 이 생계형 대출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근본적 대책이 없다고 해서 속 빨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계속 개선책을 내놓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1시네요. 이제 방송 끝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죠? 이 좋은 분들이 이렇게 의견 주셨고, 그 다음에 오토기어 아까 얘기했죠. 그 좋은 얘기. 깃불, 자동차 만드는 거.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막 분숙자님 막 끝내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 희망을 가지세요. 인드라 같이 지금 수백만 원 물려가지고, 인드라 지금 맞아서 하고 있어요. 옛날 같은 저는 이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10만 원만 손해 봐도 밤에 잠을 못 자는 스타일이에요. 우리 나타샤가 너무너무 잘 알았죠, 이 성격을. 근데 조금씩 인드라가 마자세가 되고, 그 다음에 좀 더 노력하는 투자자, 남 탓하지 않고 좀 더 공부하는 투자자, 부족함을 아는 투자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무슨 이런 문제, 투자 문제로 신에게 의존하고 국유원에게 의존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제가 부자 되는데 당연히 부자 될 건데 그런 거 도와주는 거, 그건 괜찮죠. 보니까 이 귀감이 될 만한 투자자네, 밀어줄까, 이런 게 좋은 거지. 아무런 능력도 없는 애를 키워주는 건 낙하산 인사죠. 안 그래요? 전 낙하산을 반대합니다. 능력이 있는 투자자가 됩시다. 마음을 열고 자세를 갖추고 세상에 감사한다. 고맙습니다. 행복한 밤 되시고요. 부자 되시고 건강하시고, 고맙습니다.